변형의 두 팔이 있는데 오의 두 측면과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에서 온 타고난 그리고 또한 획득한 전 관념들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각 인상들이다. 따라서 베타 요소는 두 개의 다른 원점에서 나온 복합체를 가리키며 그 두 측면 모두가 변형을 거친다. 감각에서 파생된 베타 요소가 변형적 순환을 통해 알파 요소에 도달하고 마음의 다른 측면들에 배치된다. 전 관념들은 변형을 거쳐 관념으로 수렴된다. 여기에 나오는 결론이 어쩌면 비혼이 평생 하는 작업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팔을 놓고 한쪽에서는 전관념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여기서 감각 인상들이라는 거예요. 감각 인상이라는 것이 베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전혀 다른 것을 베타 요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혼이 이렇게 정확하게 디파인 했는지 그로스슈타인이 이걸 보았는지가 조금 애매하죠. 아마 이 두 개념을 이렇게 엮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로스슈타인의 노력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납득이 되고 어떨 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베타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관념이 베타 요소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감각 인상이나 감각 자극 이것이 베타 요소다. 그러니까 베타 요소가 지금 두 개인데 이게 두 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잘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각 인상은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갖게 되는 정서적인 경험이 감각적인 인상으로 남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실제 경험에서 오는 베타 요소와 또 하나는 전관념이라는 것, 플라톤적인 이데아 또는 절대적인 진실, 궁극적인 실제, 신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베타 요소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붙였다면 여러분들이 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베타 요소 속에 이 두 가지를 묶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상수의 문제. 비운의 사고에서 변형은 인간의 마음에 계속되는 내적인 외적 경험을 사실 자료들을 스캔하는 과정들과 그 사실 자료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처리해내는 과정들에 의해 특징되어진다.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수는 진실이 되고 정서는 그것의 매개물 또는 닦는 그릇이 된다. 생수를 들고 먹고 그 다음에 변형의 관점, 즉 정서의 변형에 대한 예기적 접근. 비유는 화가와 풍경의 이입을 통해서 화가가 어떻게 실제 대상들과 일치하는 대상들의 변형된 모습을 캔버스 위에 배열하는지를 설명했다. 정신을 화가로 비유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제에 관한 최초의 야생적이고 정신화되지 않은 비인격적인 진실을 허구화할 수 있고 그것의 무디고 위협적이고 비타협적인 조합함과 공포를 제거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화폭에 궁극적 실체를 그려놓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리는 과정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거라고 본 거겠죠. 오 경험에 의한 자기의 변형과 진실. 진실은 변형될 수 없는 오의 눈멀게 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여화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변형들을 고친다. 그러니까 오의 눈멀게 하는 광채라는 게 어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태양을 여러분이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죠? 네. 그걸 지나치게 바라보다 보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오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멀리하는 O에서 O를 베타 요소를 통해 알파 요소를 빼고 그게 또 똥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O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나지만 계속 진행적으로 만나지는 못한다고 순간순간 언뜻 만나고 또 O도 한 번씩 되어지는 거지 영원히 O가 딱 우리 개인이 추구한다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와 진실은 결코 변형되지 않는다. 단지 수용하고 관찰하는 마음, 즉 언어 장치가 변형이 된다. 자신의 정서적 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변형되는 사람은 관찰자 자신이다. 정서적 진실은 그 자체로서 불변하고 더 높은 자기를 지향한다.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진실에 대한 지각과 경험을 허구화, 신앙화하는 것으로 꿈꾸기를 할 뿐이다. 꿈꾸기를 통해 수용된 경험의 각도를 바꾼다. 재구성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어쩌면 실제나 진실 그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중요하죠. 궁극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 이 궁극적인 변하지 않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다양한 모습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건 오를 바라볼 때,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 할지 손을 가리고 본다 할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 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오를 추구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형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인격이 변모한다는 거죠. 그 오 자체는 우리의 신비예요. 그 신비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신비를 만나는 그 체험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가지고는 이걸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담는 그릇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오를 만나는 이 인격체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라는 얘기죠. 그 관찰하는 자, 경험하는 자의 변형 자체는 이 관찰자 자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소화하죠. 변화에 대한 문제에서 정신분석은 계속 변형들로 구성된다. 계속되는 변형들로 구성된다. 이 분석자의 경험은 그의 자리였던 꿈꾸기, 행동, 이네트먼트로 변형되고 분석관에 의한 해석으로 변형된다. 이때 분석자는 다시 P 분석자에 의해 변형을 바꿈으로써 변형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파국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공동으로 이유는 환자의 분석 과정 안에서 파국 이전과 파국 이후의 일상적 변화를 구분해보고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체계 정복, 상수, 폭력이 그려집니다. 파국 이전 단계의 분석에서는 비정서적이고 이론적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두드러진 변화도 없어 보인다. 또한 건강 양면적 증상들이 두드러진다. 파국 이후 단계에서는 폭력이 나타난다. 이전 단계에서 면백했던 반응들은 변형된 것처럼 보이고 특정한 정서가 분명하게 분석가 안에서 증가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건강 양면적 요소들은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는 모든 단계에서 변하지 않게 남아있는 상식을 찾아야 하는데 핵심은 하여튼 상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투자적 분수와 내적 및 외적 대상들에서는 이론에 의해 제시된 영역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분석가는 명백하게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강렬한 정보를 수반하는 특정 사건들이 사실 환자가 파국 이전 단계에서 무릎, 다리, 복부, 등 등의 고통으로 경험했던 것들과 동일한 것임을 보아야 하고 증명해야 한다. 자, 여기서 처음 보시면 파국 이전과 이후라는 게 명백하진 않은데 어떤 치료 과정에서 변화가 있기 이전과 변화가 있은 이후죠. 그러다면 치료 전 단계 여기서는 파국이 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처음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정서적이고 이론적이고 겉으로 두드러진 변화도 없어 보이다. 이게 저항이 심한 상황이죠. 임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뭐 정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비정서적 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화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변화 항상 같은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어떤 똑같은 얘기 조금 변형돼서 할 뿐이고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항이 심한 상태로 가고 이때는 주로 신체화를 호소한다는 얘기, 신체화나 정신염려증 같은 걸 오히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로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파국 이후에는 여기에는 폭력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에서 명백했던 관념들은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특정한 정서가 이때는 정서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특정한 정서가 분석가에게 불러일으켜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역전이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자의 건강염려증적 요소들은 감소한다 하는 거죠. 어떤 신체 같은 어텐션들이 이제 정서 쪽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변형의 세 종류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분석가와 실질적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첫 번째, 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T, 이게 T가 변형이에요. 또 변형 과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T 알파, 변형의 최종 선물을 나타내는 T 베타. 이렇게 변형은 세 종류가 있고, 그리고 추상적인 상의 기호 사용하기. 추상적인 상의 기호라는 말, 아이카닉 사이즈라는 그 상징이라는 그 쉽게 알아들으세요. 너무 어렵게 표현돼가지고 추상적인 상의 기호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데 상징의 사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보죠. 그러나 정신적 현상들을 설명할 때 수학적인 엄격성, 인지적 추정어의 사용, 상징을 사용하기 등을 의무했는데 그 이유는 음성 언어가 무생물 대상들을 설명하는 데만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좌표에서 변형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임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피분석과 또는 분석과의 연상에 달려있다. 하지만 변형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비유는 자신의 이론이 일종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론이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특정한 임상적 요소들이 끊임없이 결합되는 것으로 그 요소들을 묻는 패턴이 인식된다. 두 번째, 항구적인 결합 혹은 패턴의 의미를 보입니다. 세 번째, 분석가는 오에 대한 환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환자의 행동 측면 분석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오는 최초의 임상적 경험이다. 경험 전체는 환자이다. 그것에 대한 그의 느낌은 TP가 변형되는 환자예요. 경험을 하려고 환자. 그러니까 TP라고 하는 거 페이션트를 얘기를 하겠죠. 네네. T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 P는 아마 페이션트 그리고 A로 나타나는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약자를 만든 것 같아요. 네네. TP 알파이고 그때 무의식적 변형의 완성은 TP 베타이다. 분석가는 처음에 환자의 경험을
TA는 분석가가 변형된 분석가의 알파를 만든다. O가 분석가 안에서 변형되고 나면 이것은 TA 베타가 됩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영향을 거친 O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 콤을 써야지 자기 역전으로 뭐 저항 형태라든가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형의 유형들. 비유는 변형의 유형과 그룹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다. 첫 번째가 경직된 움직임 변형, 두 번째는 투사적 변형, 그리고 세 번째는 화각에서의 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경직된 움직임 변형은 환자의 유아기 신경증이 전후 신경증으로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반복은 과거에 실제 일어난 것이라면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발생했던 것이 변하지 않은 채 현재 안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기점 또는 정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뻗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모습이다. 비유는 환자의 경험 O와 분석가의 경험 O 사이를 구별한다. 참고로 정신증적 변형에서 환자는 기생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분석가에게 수화적 분치를 통해서 전가한다. 경직된 움직임 변형은 전체적인 신체를 다른 데로 옮겨놓는 것을 마치 인양처럼 한다는 거죠. 좌절을 견디고 생각하기 위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환자들의 특징이다. 일단 이게 전이신경증 레벨이죠. 그러니까 신경증 레벨의 환자의 임상 현상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는. 투사적 변형은 구체성으로 공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환자가 무의식적인 정서적 경험을 의식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도록 환자 자신에게 퍼블릭한 것으로 변형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은 환자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어떻게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분석가가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는 환자의 방식을 어떻게 관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개인들이 자신들이 만나는 대상들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들을 사용하듯이 분석가도 구제하거나 형존하는 대상들과의 경험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들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유기적 모델로서 자유로운 표기체계를 사용해야만 한다. 상수는 구제하거나 형존하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유아가 좌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정서의 역할을 변화시킬 때도 사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닦는 것은 부정적인 닦는 것이 된다. 변수는 유아가 적응해야만 하는 변화하는 환경 또는 상황이 주는 변화 가능성을 구성한다. 매개 변수는 상수와 변수가 작용하는 담화의 세계를 규정한다. 기온의 말에서 옮긴 건데요. 정신분석가의 영역은 개인이 감각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지점과 발생한 변화에 대한 표현이 주어지는 지점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원칙들은 확보해야 하며 변형이 건강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든 혼돈된 마음 안에서 일어나든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비유를 말해서 변형, 즉 환자의 변형 알파나 혹은 분석가의 변형 알파는 L, H 그리고 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분석가는 오이디푸스 상황과 관련된 정신 분석적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론에 대한 분석가의 이해는 그 이론의 변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언어화되건 되지 않건 세계 안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분석가의 모든 해석들은 이중 축을 가진 오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한 축은 분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형된 직권 능력 안에서, 다른 한 축은 그것의 실현이 분석가의 전 관념에 근접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변형되어오는 분석 경험의 사실들 안에 있다. 전 관념은 분석가의 정신분석 이론에 작용하는 TA 알파의 변형의 최종 선물로서의 TA 베타와 일치한다. 환각에서의 변형. 세 번째요. 환각 중에서의 변형은 인격의 정신질적 기분에 속히는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함한다. 회귀의 결과인 정서적 경험은 감각 인상들로 변형되고 그 다음에는 환각들에서 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쾌락 또는 고통은 산출하지만 의미를 산출하지 못한다. 이제 환각에 대해서 그린버그하고 스링턴 부부가 말하는 것에 비해서 비유는 환각은 탈병리화하고 재형태화한다고 되었어요. 환각이 모든 개인들에게 내재된 경향적이라는 것이다. 정신증 환자나 환각의 생존을 위한 빗나간 기술을 사용하고 분석가는 그것을 직관으로 사용합니다. 샌들러는 이제 환각을 이렇게 보았고요. 환각은 환상 또는 망상으로부터 구별되는데 환상과 망상은 전 관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 관념은 감각들을 비워내지 않는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지닌 시간에 의해 저절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환각은 미리 정해진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격에서 비워내는 것과 환각의 요소가 자신이 비워낸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먼저를 않는 이게 환상과 망상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환상은 영어로는 일루전을 번역한 거고 망상은 딜루전을 번역한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환상과 망상은 꼭 시각적일 필요가 없지만 환각은 다른 감각 양태를 통로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시각적이다. 환각들은 감각들을 환상 속에서 비워내는 데서 오는 것이고 미리 결정된 것이죠. 정신증 환자는 구체적으로 먼 곳을 바라보도록 미리 결정되어 있다. 메타 요소는 뇌사하기보다는 그의 감각으로부터 비워내고 자기 밖으로 비워낸 것을 관찰하는 데서 만족을 합니다. 샌들러는 환각증은 비율을 인식론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어요. 유아는 사물 없이는 텅 빈 상태를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좌절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엄마의 환각적 이미지가 정신적 관념으로서 활용되는 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 비온의 말을 인용하는 것, 비온의 말에 따르면 사고는 정신증 환자에게 있어서 발달을 위한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제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행동하는 자유의 느낌을 준다. 환각은 직접성의 숙성, 적가슴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적가슴 그 자체를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구분할 수 없도록 보완되어 있다. 환자는 좌절에 대한 내성을 사용해서 사물 없음이 사고가 되도록 표현하고 그 결과 자유를 성취하든지 아니면 사물 없음이 환각증 체계를 위한 토대를 확립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형들과 구분할 환각증에서의 변형들이 생겨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말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표현과 환각증에서의 변형 모두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개인은 먼저 사물 없음이라는 필요한 대상의 구제를 응시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좌절을 견디는 역량을 가져야만 한다. 이 구제는 출현하는 아이디어를 잡는 것이 됩니다. 좌절을 견디지 못한 실패는 사물 없음을 구체적인 내적 대상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차이는 자발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포화되지 않은 것과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생시킬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도하는 포화된 상태 사이에 있다. 비운의 말에 따르면 어떤 형태이건 과정의 출현은 경쟁심, 시기심, 그리고 비유기가 작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오가 되는 것과 오와 경쟁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오와 경쟁하는 것은 시기심, 증오, 사랑, 과대망상, 그리고 행동화로 특징되어진다. 과정이 문제들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또는 명료화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원시적 정서의 명료함은 그것의 독성을 제거해주는 닿는 것에 당기는 데 달려있다. 또 환각증에서의 변형은 환자가 정서적 내용을 거절하며 기능하지 못하는 닿는 것을 향해 정서적 과정을 증가시킨 결과로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비혼의 방해 대상 이론이 머물게 된다. 방해하는 대상은 나중에 과도하게 주의적인 초자아가 된다. 과장하는 환자는 분석과뿐만 아니라 오와 경쟁적이 되고 오는 시기하게 된다. 그 결과는 감각들을 통해 그 과정이 된 정서들을 구현함으로써 환각적 변형을 성취하는 것이다. 환각증에서의 변형은 지각에 갇힌 자, 어떤 이미지가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제 지각에 갇힌 자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뭐, 그 실제보다는 자기가 부여한 이미지로 실제보다는 그 자기가 부여한 그 이미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실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실체가 있어도 실제 대상 그 실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더 씌워서 보기 때문에 왜곡된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정신적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기의 어떤 감각 인상들만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왜곡된 어떤 대상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정신증적인 분들은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싱긋 웃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비꼰다고 보거나 비웃는다고 보거나 제가 기분 좋아 웃는 것을 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예. 토닥토닥 두드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건 성적 접근이라든가 자기를 뭐 강간이나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격려의 차원에서 토닥토닥 이게 자기를 성적으로 강간한다거나 폭행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뭐 하여튼 그 정신증 상태가 심한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일상생활 자체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자기 그날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도 만약에 간호사가 오늘 주사를 놓고 과자를 하나 줬어. 근데 내일도 똑같이 주사를 놓고 과자를 하나 줬는데 오늘 자기의 그 감각 인상들에 따라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이 과자에 혹시 독극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왜곡돼서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고 보통 어떤 경우는 내적 대상들이 투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투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감각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투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그 대상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추리가 되는 어떤 자기가 이 감각 인상을 통해서 바로 맞닿는 어떤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하고 연결되면서 그 대상을 전혀 실제 대상과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이카틱한 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실제 대상을 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대상의 정서를 읽어낼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가 착각이다. 이분들은 그걸 알 수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건 지금 그게 증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상담자나 분석가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는 거죠. 나의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돌보고 싶은 생각에서 열심히 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의 큰 실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이분에게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가, 자기 실패감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 역전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뭐 자폐적 변형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코르비처라는 사람이 자폐 현상이 우수하게 드러나는 자폐적 변형이 있다고 보고 비원이 세 가지 이렇게 변형했었는데 코르비처라는 사람이 이제 자폐적 변형에 대해서 하나님 더 첨가했는데요. 그래서 자폐적 변형이 외부 대상과 내적 대상 개념이 없는 자폐적 환경 안에서 발달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형입된 관계들은 감각에 의해 지배되고 이것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후선도 획득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상수들의 일부는 정동적 삶의 부재와 정동적 공허의 경험, 그리고 자폐적 대상들과 자폐적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개설되는 자체 감각적 활동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자폐적인 상태에서는 뭉해되는 느낌과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의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포 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폐 상태에 있어야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코르비처는 또한 자폐적 변형에 대한 제안은 자폐 환자들이 아니라 자폐적 핵 요소들을 드러내는 신경증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원시적 수준의 기능은 그것의 고유한 내적 조직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그것 자체의 기념 규칙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자폐적인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씨앗들처럼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코르비처는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O 안에서 그리고 O로부터의 변형. 비오는 신비적이라는 용어를 O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온이 얘기하는 미스틱이라고 하는 개념 할 때, 그리고 신비가라고 할 때 이건 보통 다른 분들이 쓰는 신비가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O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신비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중간의 변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제를 만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신비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미스티컬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꿈꾸기 기능이나 알파 기능 등을 통해서 중간적인 변형을 거쳐서 점차 실제에 도달하는데, 정서적 진실이나 실제 어떤 이데아 폼이나 뭐 이런 O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중간적인 변형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신비가들은 이 중간적인 변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을 신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신비가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실제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죠. 이것은 꿈꾸기나 알파 기능에 의해 가능해진 중간적 변형을 거치면서 곧바로 O가 되는 능력이다. O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밀스럽고 낯설다. 포스트 모던적인 상대주의 불확실성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비밀스럽고 낯설고 또 불확실하고 또 인물적으로 신성을 O와 동의어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 O 개념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O 개념을 공식화한 뒤에 비유는 인간을 현실로부터 떼어놓는 환상의 커튼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누멘과 환상 사이의 틈새를 갖고 있는데
변형은 그 틈새를 연결시키는 과정들이다. 최종적인 것은 O 안에서 O, O로부터의 변형이다.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수사를 담는 것이 됩니다. 그는 환자의 O와 만나기 위해서 먼저 O 안에서 변형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공감적인 O의 경험을 K로 변형시키고 그것을 해석을 통해 피분석자에게 전해줍니다. 비유는 플라톤 전통 안에서 정신분석 안에 있는 정서적 경험들을 설명하는 인기적 언어를 찾고 있었다. 수학은 추상화의 능력을 통해서 부재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비운이 영원성인 오를 만날 때까지, 즉 종교적, 신비적, 그리고 철학적 이론들을 필요로 할 때까지 사용했다. 또한 비운의 말에 따르면 모든 발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는 공허와 형태 없는 무언, 이로부터 3이라는 숫자 또는 점선 원 등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생각과 관련된 미완하고 포화된 공식으로의 진보이다. 모든 생명은 그들의 궁극적 판형으로서 수학적 법칙을 따릅니다. 변형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적응하는 수학적 기능이다. 정서적으로 인간으로 남는 것이 수학의 활기다. 근데 마지막 용어가 나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어려워요. 이 부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ll life,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거 human and otherwise follows mathematical laws as their ultimate template. 모든 생명은 그들의 궁극적 판형으로서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 여기까지는 번역이 좋아요. That is beyond space. 이것이 비온의 신앙이다. 비온이 믿고 있었던 것은 종교가 아니라 비온이 내 신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생명은 그들의 궁극적인 판형으로서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과학적인 관측이죠.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 생명현상들은 모든 생명현상들은 생명은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 이게 비온이 과학적인 태도였다고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비온을 이해하는데 각각 달라요. 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이 아니고 정신분석적으로 보는 분들이 각각 다른데 여기에 이걸 이해하는데 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transformations is the mathematical function of adjusting to being alive. 여기에 대한 번역은 변형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적응하는 수학적 기능이다. 그 점까지도 우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은 어떤 수학적인 법칙이 생명이나 생명현상은 수학적인 법칙을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그 이론대로 한다면 생명 있는 존재의 모습은 수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remaining emotionally human is incarnation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리고 정서적인 인간으로 남아 있는 것. 정서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is incarn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명사 is가 나와 있어요. 소유격 is incarnation을 그러니까 여기서 is를 여기서는 mathematic으로 봤어요. 이 번역하는 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 인간으로 남는 것은 수학의 화육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의 화육으로 봐야 돼. 오의 화육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는 아마 이제
아마 신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에 좀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문맥적으로만 본다면 이걸 라이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 생명의 인카네이션이다. 근데 생명 현상이 결국 다른 데서는 오라고 표현된다고 한다면 생명이 신비고 신비가 오죠. 그래서 이 생명이 화육된다 하는 개념, 생명이 화육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만함이라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화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서적으로 아주 빈곤하다고 할까요? 정서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화육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함으로써 내가 마지막에 갑자기 멍해져 버렸어요. 수학의 화육이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추상적인 수학을 인간이 화육시키기 위해서인 거다 라는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겟 로스트 돼서 저도 고심을 하고 보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 원래 문장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픽업한 것은 여기서 remaining emotionally human is incarnation이라고 돼. is는 결국 life's incarnation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다른 얘기로 발전자가 오의 인카네이션이다. 오의 결국은 이 생명의 화육이다. 결국은 또는 여기서는 생명을 드러내는 절대 진리이고 어쩌면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 또는 이모셔널 트루스라고 하는 정서적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어떤 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의 화육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지막 번역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운이 우리에게 수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가져와서 활용을 한 건데 이게 그랬어요. 바로 그 지점에 아마 선생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350쪽의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5 안에서 그리고 5로부터 변형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변형이라는 책은 1965년에 나온 책인데 변형은 비혼의 작업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그것은 정신분석적 경험을 정확성을 지닌 과학적 또는 수학적인 항구적 결합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시도의 정점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 수학적인 어프로치의 정점에 있다고 하면서 또 한편 그 다음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후기 과학적, 직관적 수학적 즉 불확실성의 신비적 영역 즉 오의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그의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학적,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 지점으로 해결되지 못한 지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분의 좌절, 수학적인, 과학적인 어프로치만 가지고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후기 과학적, 이미 과학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과학 이후라는 얘기예요. 후기 과학적이고 직관적인 수학, 수학인데 지금까지의 수학이 아니라 직관적인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가 했던 그 수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학하고 다른 직관적인 수학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추구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분은 신비적 영역, 즉 오의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수학의 인카네이션이라고 봐버린 이제 유대인
철학자는 스피노자의 범신론하고 연관이 돼요. 예. 이게 이제 비혼이 그 스피노자의 영향도 받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 오를 그런 스피노자식의 범신론적으로 본다면 비혼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표현하기에는 더 확장된 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것에 신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만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우주적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도 뭐 하다못해 둘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가 모든 곳에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애니미즘에 가까운 개념이죠. 정령주의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개념이죠. 네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쩌면은 비혼에게 우리가 찬동하건 안 하건 비혼의 얘기는 우리가 바로 일단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비혼이 사실은 저도 비혼을 읽으면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부분이 이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다 푸는데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정말 그걸 다 인간의 정서들을 그런 아주 가장 고도의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걸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책을 읽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이런 책도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도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장이. 그러니까 이 도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낸다는 게 정신분석가들로서는 정말 고역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학을 아주 정통화하고 그리고 수학의 순수 수학을 이해해야 이분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비혼을 다 따라갈 수 없다는 이런 좌절이 오는데 이분이 수학적인 접근, 철저한 수학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애써 봤는데 이분이 그걸로 이것을 언어로 사용해서 결국은 자기 혼자 이해해서는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동시대나 후세에 정신분석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류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 랭귀지를 수학적인 랭귀지를 가장 피오한 랭귀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이게 클리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계속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수학적인 모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점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쪽에서는 좀 더 직관적인 수학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직관적인 수학이라는 기존에 본인이 애썼던 그 수학하고는 다른 직관적인 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담아내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을 지금 담아야 이 수학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기존의 수학적인 태도만 가지고 정신분석 이론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한계에 저는 부딪혔다고 본다는 이 지점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추구했던 것은 순수한 수학적인 것을 넘어서 과학을 초월하는 영역, 신비의 영역, 과학이라고 한다고 할지도 신비과학의 영역으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증주의적인 프로이디언이나 클라이니언들의 개념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후기에 이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차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개념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어떤 분들은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좋아서 계속 이분을 따라가는 분들과 있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프로이디언이나 클라이니언들의 지금까지 애써온 이런 정신분석적인 업적들하고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사실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비욘도 애를 썼어요. 근데 비욘도 이걸 다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필생의 작업으로서의 이 변모를 이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영성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영상가가 아니고 순수한 자연과학자였는지, 이분은 우리 내면을 알 수 없어요. 내면 세계를. 아니면 범신론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니면 과거에 어떤 연금술사였는지, 이분의 밑바닥에 있는 건 연금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범신론자인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갖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맵을 그리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방법론을 창안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죠.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정신분석의 기법들을 개발하려고 순수한 개념을 개발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추구하시던 분이 마지막에는 그 과학을 넘어선 영역으로, 또 신비적인 영역의 과학으로서 과학을 탈바꿈시키고 싶어하는 이 지점까지 갔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도 이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저기 시 선생님 정말 이 많은 분량을 선생님의 것으로 소화를 하셔가지고 참 이 방대한 분량과 폭을 깊이를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막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따라가기 바빴고 그러니까 이 변형되기 싫은 마음이 막 저항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등산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험난한 길을 갈 때는 이 길을 또 가서 헤매면 어쩌하지?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외롭게 갈 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자기 확실히 잘 안 선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이렇게 신뢰를 갖고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가 어떨지.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 나비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듯이, 저기 비운이 막 베타요소 알파 기능, 알파요소 막, 앞에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좌절이 오면서, 하기 싫다. 비온 왜 이렇게 막 너무 어렵게 가가지고, 이제까지 비오는 좋았는데, 앞으로 비오는 너무 싫을 것 같다. 런던 플라인 학파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까지만 유지할까? 그냥 더 이상 변형하지 말까? 라는 저항이 확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제가 발제를 좀 안 할 때는 책을 좀 덜 안 읽더라고요. 근데 발제를 할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비운이 되게 독불장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참 저항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기운을 따라가야 될지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을 이상화해서 나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해요. 실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실망하는 것에서부터 내 것이 찾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읽다 보면 아마 이 책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지금 원문에서도 앞뒤를
포머 레터만 바꿔놓기도 하고 온갖 어떨 땐 짜증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책을 쓰는 사람도 어쩌다 보면 잘못 쓰기도 하고 번역도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맵이라고 따라왔는데 맵이 가다가 보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한참 헤매다가 보면 맵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만드는 맵이어서 요즘 산을 다니다 보면 지금 길이 맵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길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비온이 개척한 등산 루트를 우리가 따라가긴 하지만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돼요. 비온이 등반했을 때 산은 이미 그 산이 아니고 그동안에 나무도 우거지고 살던 동물의 변화도 생기고 다 지금 지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호우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지형에서 비온이 작성했던 맵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비온이 작성했던 맵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버전이. 문제는 맵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좋은데 같은 산인데 맵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걸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고 또 다른 맵을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 선생님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고 이해하시려고 되게 애썼겠다는 생각이 들어졌고 남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아주 우리 비왕 선생님께서 소형이 비약적인 그런 걸로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해버리죠.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것만 제가 몇 가지 말한다면 제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비온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네 자존심이 있어야 저를 만날 수 있다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오를 최초로 만나는 건 임상적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상반자니까. 근데 그게 이제 환자의 경험에서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니까 주체, 환자인 주체가 느끼는 온 정서적인 걸 우리가 접촉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베타 요소 남아있는 감각 인상들이라든가 정관념들을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꿈꿔주고 경험해주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로 만날 수는 없잖아.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그 과정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신비가는 아니지만 신비가 훈련생이에요. 그래서 미스틱 트레이니라고 여러분들이 신비가가 되는 과정을 지금 착실하게 가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많이 애쓰셨는데 어쩌면 이 좌절들이 우리가 정신분석 공부하다 보면 처음엔 막 외우죠. 이건 내가 이것만 책만 잘 소화하면 다 공부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다 송두리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정신분석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닌가 봐요. 실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 지점은 애매하잖아. 하는 정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의 체험과 내 스스로의 생각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오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내담자가 오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내담자 스스로는 자기의 오를 만날 정서적인 힘이 없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없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정서를 담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컨테이너가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기의 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청을 주었는데 우리 하청받은 우리가 이걸 우리 시설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 컨테이너가 충분하면 이걸 잘 재련해서 이분이 잘 쓸 수 있는 이런 알파 엘리멘트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기억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접촉 장벽으로 이걸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기능,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이런 요소를 계속 제공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맡겨서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짜증이 나겠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못하고 선생님한테 이걸 맡겨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시점이 있겠죠. 그럼 내가 스스로 좀 처리를 해봐.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일시를 한다면 상담자의 담는 모습, 이 컨테이너 하는 모습을 자기 것으로 그 기능, 컨테이너 기능을 자기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동일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분석가나 상담자를 동일시하는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컨테이너가 좀 튼튼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닮아가서도 허당이 아니게 돼요. 이 기껏 그 분석가를 다 옮겨왔는데 실제 분석가의 모습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 이걸 잘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결국 동일시하는 내담자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담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제2의 부모 역할이죠. 이분이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2의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직업적인 윤리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분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이분들의 오를 존중하는 이분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쪽에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다들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챕터가 제가 옛날에 커리큘럼을 작성하면서 이걸 아무도 안 할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눠? 근데 둘로 나누자니 둘로 나누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차피 누가 고생할 텐데 하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다 하고 그냥 한 챕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주셨어요. 아주 잘 프로세스해서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고 또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알파 펑션을 잘 작동시켜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알파 요소를 공급해 줘서 우리가 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 저는 자폐적 변형을 한 건가요? 좋아요. 어떤 변형이든 우리 모두가 자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 함께 가는 동료들이에요. 그 지점에서 다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봬요.